또 택시기사를 하시던 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아서 예, 뭐 은퇴하셨다. 실제로 제 이제 여동생이 카카오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실제 성과도 이제 분석을 해서 넣었는데 네. 지금 50 넣어서 지금 180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프리즘 투자자문의 김성일 최고 투자 책임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 배분에 대한 좀 총체적인 그런 네.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연금이라든지 노후 관련 준비도 알아보고요. 자, 일단 최근에 출간하신 책에서 투자를 속이는 12가지 미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뭐 다 말씀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가장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 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가지를 이제 꼽으면 첫 번째가 이제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거. 두 번째가 우량주, 대장주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로 따박따박 받아서 생활비를 쓰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금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예금이 안전한데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실질금리라는 이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금리, 저희가 하는 예금금리 지금 5% 준다고 하는 건 명목금리라고 하거든요. 명목하고 실질의 차이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가 5%인데 물가상승률이 3%다. 그 실제로 내 돈이 불어난 건 2%잖아요. 이걸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예요. 한 1년 반, 2년째. 그리고 뭐 이제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8%인데 예금을 5% 주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금을 뭐 작년에 하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 나신 거고요. 실질로.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1년 후에 뭐 물가가 확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질 관점에서 예금은 마이너스 투자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금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1년 후에 쓸 돈, 뭐 2년 후에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라든지 뭐 1년 후에 결혼할 자금 이런 거는 당연히 예금이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예금으로 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투자 목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났던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예금금리가 이제 실질로는 마이너스가 났었고, 그리고 2011년 남유럽 사태, 뭐 2015년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예금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즘에도 이제 뉴스에 저축은행 부도 사태 그 2011년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뭐 PF 부실, 그다음에 뭐 채권 쪽의 이슈들 때문에 뭐 2011년 사례를 이제 제가 책에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시중에 이제 PF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실이 나면서 저축은행 수십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건 보호를 안 해주거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돌려받는 사태들.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ETF나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사 대표가 돈을 가지고 튀었다. 그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산운용사 대표가 내가 투자한 돈을 들고 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은 자산운용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펀드를 사거나 ETF를 매수를 하면 그 돈이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산운용사가 정한 수탁은행이 있어요. 최종 제도는 이 수탁은행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나
운용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내 돈이랑 상관이 없죠. 아, 네, 근거만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근거가 그러면 은행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은행이 부도 나더라도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 대출이랑 이 수탁을 받은 신탁 계정이랑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예, 신탁 계정으로 받은 돈을 뭐 대출의 근거로 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오히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금융의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은행이 무조건 안전하냐 그리고 뭐 펀드는 무조건 위험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장주,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많은 책과 뭐 언론과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우량주라는 걸 이제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수익과 배당이 높은 인류 회사의 주식이라고 나와요. 한 번도 검색 안 해봤어요. 저게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사실. 네네. 근데 수익도 높고 배당도 많아. 어. 인류 회사야. 그럼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말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우량주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많이 난 회사가 있다. 배당도 많이 준 회사가 있다. 이거 좋은 회사네. 인류 회사네. 그러면 이게 우량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근거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량했던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우량했던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넣은 시점부터 그 이후에 우량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도 많이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책에서 이제 언급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2007년에 글로벌 시가총액 12 종목들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다 모르실 거고 아마 이 중에 현재까지 10위 안에 남아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있어요. 나머지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뭐 망한 회사도 있고 이제 시가총액이 줄어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야 글로벌 시가총액 10이면 엄청 우량한 회사잖아요. 저희가 흔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그 회사들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이제 분석을 해 놨는데 2008년 1월에 투자를 했고 2021년 연말까지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시가총액 1위가 엑슨모빌이었어요. 네. 근데 누적 마이너스 29%, 뭐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너스 65%, 뭐 AT&T,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손실이 났거나 거의 수익이 안 난. 단지 S&P 500에만 넣어놨어도 같은 기간에 연 12%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 훨씬 못한 성과를 낸 거죠.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 알파벳,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걔네 글로벌 1등 뭐 최고의 주식들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거 준비하다가 요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네. 올 초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다 아는 기업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우디 아람코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석유 회사고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메타, 페이스북,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TSMC가 10번째인데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두 개 빼고는 다 미국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올 초,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야 시가총액 상위주에 그냥 나눠서 넣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갔으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까지를 보면 연초 대비 마이너스 65%, 테슬라 마이너스 51%, 뭐 등등등. 네. 버크셔 해서웨이만 플러스 났어요. 플러스 6%. 그래서 야, 나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왜 마이너스야?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제 또 얘기가 있잖아요. 우량주에 넣어서 장기 그냥 가져가면 돼. 라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작년에 EBS 다큐멘터리에 또 택시기사를 하시던 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아서 예, 뭐 은퇴하셨다,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분이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 택시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삼성만 산 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약간 미화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셨던 뭐 20년, 3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아니었거든요. 2007년부터 우리나라 1위가 됐었던 거고 네.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찍기를 잘한 행운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2007년 기준으로 MS를 골랐으면 S&P 500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S&P 500이 연 12%인데 여기는 연 18%, 누적 932%니까 훨씬 성과가 좋았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잘 골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행운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위 10개 분산하면 좋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책에 없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올 1월 초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카카오 등등등이 있어요. 등등등이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성과를 보면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21%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10만 전자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 사셔가지고 뭐 8만 원에 샀고 뭐 얼마에 샀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신데 지금 뭐 다시 조금 올랐다가 좀 또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4%인데 네이버, 카카오뱅크가 셋 다 마이너스 50%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뭐 굉장한 1등 기업이죠. 지금도 1등 기업이죠. 네이버 네. 여전히 1등 기업이고 맞아요. 네.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없고 똑같이 1등 기업이고 똑같이 뭐 사업 다각화를 다 했고 전 국민이 버릴 수 없는 서비스인 건 맞는데 수익률이랑은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등 기업이거나 뭐 우량한 기업이라고 누군가 얘기했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넣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이제 여동생이 카카오를 샀더라고요. 네, 저한테 몇 년 동안 자산 배분에 대한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큰 자금은 대부분 자산 배분하고 있는데 네. 소액을 넣었대요. 아. 그래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샀냐고 물었죠.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살 때는 굉장히 좋았다.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기가 뭐 기사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봤는데 좋은 회사였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100만 원 혹은 500만 원이 생기면 그 회사 주식을 살 거냐? 절대 안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회사가 서비스가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무슨 뭐 법에 문제가 생겼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할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기업을 분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가격이 올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더 싸졌으니까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사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스트레스는 매일 받고, 물렸을 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걸 안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살 건가 말 건가를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장 파셔야 돼요. 네. 물론 파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안 팔고 갖고 있는 그 기간 내내 기회비용을 날리거든요. 다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할 때는 딱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이제 그런 기사들 특히 연말에 많이 나와요. 배당주 투자의 시기 뭐 이렇게 찬바람 불면 항상 나옵니다. 네, 이게. 네. 예. 그리고 뭐 기사 제목을 보면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고배당주 투자, 아니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제 배당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오해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투자인데 잘못 알고 이렇게 홍보가 되기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배당주든 배당을 안 주는 뭐 주식이든 수익은 딱 두 가지의 합이거든요.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 두 개를 합해야 내 투자의 수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월세 받는 거랑 합쳐서 이제 내 투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배당 성향이 뭐 10년 동안 꾸준했다. 그럼 계속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10년 동안 배당을 5%씩 줬어요. 그러면 5%만 해도 난 고마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의 평균 수익률보다도 낮거든요. 그렇죠. 네. 배당만 그냥 본 거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배당을 안 해버려요. 특히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좀 그랬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배당을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하다가 뭐 이런 이슈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투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배당 투자의 그 수익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따져서 넣어놨어요. 물론 이제 배당 투자도 어떤 주식을 사냐,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에 따라서 너무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ETF들의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 추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 KB스타 고배당, 코덱스 고배당 이런 상품들이 제일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그 상품들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코스피 200을 그냥 단순히 추종하는 ETF랑 성과를 비교해봤는데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9년 동안 누적 마이너스 35%. 연 3.8%가 더 낮아요. 성과가. 참담하네요. 네. 네. 그리고 KB스타 고배당주도 그 상장 이후에 5년 동안 마이너스 연 5.8%, 누적으로 마이너스 30%. 코덱스 고배당도 제가 여기 이제 기준을 코덱스 200이랑 비교했거든요. 네. 가장 오래된 ETF라서 코덱스 200이랑 비교했는데 코덱스에서 나온 코덱스 고배당도 출시되고 나서 4년 동안 누적 마이너스 26%, 연 마이너스 6.3%.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성격이 다른 거죠. 네네. 그래서 고배당이라고 해서 뭔가 수익이 많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돈을 넣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하냐. 나 이제 따박따박 누가 주는 게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좋은 방법이 자가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켄 피셔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계신데 그분 책에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배당을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배당 3%를 원했다. 뭐 300만 원 정도 만약에 된다고 치면 300만 원어치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매도를 해서 생각 쓰시면 돼요. 심플하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팔는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플러스가 나고 있으면 더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팔고요. 마이너스 나고 있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못 팔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산배분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매도를 해요. 최근에도 이제 세금 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올해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배분 투자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 봤을 때 자산배분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자금을 그냥 매도해서 썼어요. 왜냐면 5% 손실 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네, 50% 손실 나면 사실 못 팔아요. 네, 그건 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5% 손실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필요한 이제 세금 내는데 돈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다. 생활비가 필요한 어떤 수준이 되면 투자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아무리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현금 하나도 없이 영끌해가지고 뭐 주식하거나 부동산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이 생겼을 때 부동산에 해버렸다면 이건 쪼개 팔 수도 없잖아요. 주식이라면 일부라도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금을 좀 그런 거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배분의 중요성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그 출간한 책에 보면은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 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딱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번호가 높아질수록 자산 배분이 점점 고도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자산 배분의 고도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5와 6을 보니까 시나리오 5가 주식, 채권, 현금, 금이고 시나리오 6도 비슷해요. 네. 단 차이가 있다면은 환노출?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5와 6의 방법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걸 접근했는지를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성과가 좋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가는데 주식의 문제점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아요. 뭐 올해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으로 국채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국채가 왜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이 빠지게 되면 뭐 저희 같은 이제 소액 말고 글로벌 자금들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그게 국채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오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각국 정부에서 금리를 내려요. 코로나 때도 이제 느껴보셨겠지만 금리를 확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주식이 빠질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이 높은 변동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뭐 전통적인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질문이 옵니다. 두 개 같이 빠졌잖아요. 우리 둘 다 빠졌잖아. 그러면서 둘 다 빠졌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제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는 끝났어.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저보고 막 기사를 링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는 항상 낮은 건 아니다. 대체로 낮지만 가끔은 높다. 그리고 지금처럼 상관관계가 높아진 게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년만 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람들은 주식과 국채가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같이 상승하면 질문 안 해요. 그러네요, 진짜. 돈 벌었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같이 빠졌을 때는,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둘이 다 같이 빠졌었고. 네, 2020년 3월에. 네네.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이 올해 내내 빠졌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같이 빠질 때도 있다는 걸. 같이 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상관관계가 항상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가져가는 게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얘는 절대 빠지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국채가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고 이 현금성 자산이 현금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짧은 단기물에 투자를 해요. 단기 채권이라든지 단기 금리 상품에. 그러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요. 단기채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국채, 현금 이렇게 가져가는데 요거만 세 개를 하면 이제 유대형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없는 게 원자재예요. 그래서 금을 넣게 됩니다. 금을 넣게 되는데 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금 굉장히 싫어하고요. 맞아요. 네.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금을 굉장히 인정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금을 가져가는 건 인플레 해지 수단이어서가 아니에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금을 가져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달러하고는 굉장히 낮아요. 네. 요즘에 기사에 많이 뜨더라고요. 달러가 하락하니까 금값이 올랐다고. 맞아요. 네. 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져가는데 요거를 이제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책을 내신 분이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래서 썼는데 요거에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그분은 미국 사람이었고 그 당시엔 1980년대니까 ETF 펀드 이런 게 거의 없었고 ETF는 아예 없었고
그러면 해외 투자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국채 투자도 사실 어려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외까지 투자 지역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나리오 5번에 나오는 GAA라는 포트폴리오를 썼어요. 그 GAA는 이제 글로벌 에셋 엘로케이션,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의미로 지역을 나눴다 이런 의미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위기시마다 달러가 엄청 오르죠. 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달러 투자를 포함한 게 이제 KGAA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썼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위기시마다 튀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쓰기 좋은 KGAA 포트폴리오를 넣었고요. 실제 성과도 이제 분석을 해서 넣었는데, 네.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 금, 미국 국채를 이제 달러에 환노출 하는 상품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여기에서 이제 성과 분석을 한 거를 보면 주식 기존의 뭐 GAA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은 0.5% 정도 높은 7.2%. 연평균으로 봤을 때. 네네, 연평균으로 그 정도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성이나 최대 낙폭이 굉장히 좋아져요. 변동성은 기존 6.7에서 5.6 정도로 낮아지고, 최대 낙폭은 기존의 14.2에서 8.7 굉장히 낮아지죠. 야, 이게 그러면은 거의 뭐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러면? 200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와, 그러면은 네.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그렇죠. 코로나 이런 거 다 겪었어도 네, 변동성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거의 한 10%가 안 되는 안쪽이죠. 8.7%. 예, 예.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을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주식이든 이제 뭐 채권이든 여러 가지 자산에 돈이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락하는 거 정말 괴롭구나. 네. 이 괴로움을 느껴보지 않으면 자신의 위험감 내도를 알 수 없거든요. 겪어봐야, 나는 한 5%까지 빠지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안정형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고, 난 뭐 마이너스 30%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시면 이제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 마이너스 30%가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3억이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넣어서 하는 거랑, 이제 어차피 나이가 드시면 다 부자 되실 거거든요. 돈이 많이 모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게임이 달라져요. 뭐 주식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이너스 50%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언급해 드렸던 시총 1위 기업들 네. 또 마이너스 50% 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연초에 1억 원을 했는데 그게 5천만 원이 날라갔다. 고 하면 연봉 이상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신의 위험감 내도를 좀 느껴보기 좋은 시간이었다. 좀 이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위험 성향을 잘 체크를 하시고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항상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KGAA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현금, 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현금에 있어서 한 노출을 시키는, 즉 달러 자산을 매입을 해서 뭔가 이제 시장이 혼란스럽거나 뭐 우려가 있을 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그런 부분을 또 포트에 반영을 해서 훨씬 더 변동성을 줄이고, 낙폭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10% 미만으로 줄이는.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뭐 단기간에 큰 수익은 거둘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게, 맘 편하게 계속해서 이제 붓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뭐 차근차근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면,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20-30% 이상을 얘기를 하세요.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 벌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약간 팩폭인데 워렌 버핏이 20%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버핏은 그걸 50년 넘게, 50년 넘게 평균으로 그걸 버셔가지고 네. 엄청난 부자가 되신 건데, 그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라 뭐 조지 소로스나 레이 달리오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대가들의 성과를 보면
뭐 30% 넘어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기간이 좀 짧거나. 네, 그렇죠. 뭐 그렇죠. 피터 린치 그런 분도 사실 1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엄청 높은 그렇죠, 수익률이 그렇죠. 나왔다라는 네. 그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10년, 최근 20년은 S&P 500보다 성과가 좀 안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움직임이 거의 S&P 500이랑 비슷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익률을 이제 챙기는 거는 좀 가능해요. 적정하냐에 그게 수준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 이상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네. 물론 그런 수익을 내셨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시고 계시겠죠. 아. 만약에 그 수익이 안 났으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됐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되죠. 아. 제 책도 안 보셔도 돼요. 네. 이미 고수시했기 때문에 네. 근데 5년 정도면 그 사이에 올해 고인플레 시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 시장에서 내가 연 평균으로 20% 이상을 냈다. 그러면 정말 고수시고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근데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보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내년에 또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약간 고물가, 장기 불황,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산 배분으로 좀 내 안전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데 질문을 네. 좀 쪼개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거죠. 내년에 역대급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오느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경기 침체랑 고물가랑 장기 불황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아.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많이 와서 책에도 이제 그런 분석을 좀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물가. 이제 올해 내내 저희를 이제 괴롭혔죠. 맞아요. 전 세계를 괴롭혔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4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은 73년 만에 최고 수준, 네. 미국도 1981년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고인플레 시기에 어땠을까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적으로 안 좋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의 이제 물가 상승도 굉장히 크지만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말 이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컸거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5%, 14%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이때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실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67년 10월부터 70년 1월까지가 이제 굉장한 인플레가 있었는데 이때 보면 미국 주식은 많이 안 올랐지만 신흥국 주식은 63%나 올랐어요. 예. 그리고 70년대 초반, 72년부터 74년까지는 금이 200%가 올랐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76년부터 80년까지도 신흥국 135%, 금 280%. 네,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최근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를 보면, 달러가 많이 올랐죠. 맞아요. 달러가 1,400원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기마다 달라요. 보통은 이제 다른 책이나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이 정말 많이 오른다. 이게 언제냐면 여기 자료에 있듯이 70년대 예, 2배, 3배가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 사례만 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67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인플레 시기는 어땠어? 그때는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 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인플레를 해지한다는 명제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올 거야 라고 예상을 금에 딱 돈을 넣었는데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플레 시기에는 경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 보시면 60년대에는 63%, 70년대에는 11%밖에 안 돼서 실질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76년에는 135%.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증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으로 분산해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미국 경기 침체 발표하는 미국의 기관이 이제 NBER이라고 전미 경제 분석국에서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보통 발표가 실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뭐 3에서 6개월 이후에 발표를 해요. 왜냐면 걔네들도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후행적인 거죠, 사실. 예. 코로나도 끝나고 나서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 경기 침체였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 침체의 한 구간으로 발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 기간에 누가 빠지고 누가 오를지를 맞추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도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분산을 해서 가자라는 거였고, 그거를 제가 1964년부터 이제 분석을 해 놨는데, 거기에 제가 인플레이션이 클 때는 자산 배분 투자의 성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 여기 초록색 보이는 게 실질 성과예요. 인플레를 뺀 거죠. 아. 네, 인플레를 빼서 보더라도 물가 상승분을 빼서 보더라도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꾸준히 우상향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을 하고 이제 인플레가 그때만큼 오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다. 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뭐 중앙은행에서 그때처럼 이제 대책 없이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서 어느 정도 관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설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난 뭐 크게 괜찮아. 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장기 불황이에요. 일본 같이 이제 잃어버린 일이 20년 오면 어떡하냐.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 이제 일본처럼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미국 주식은 왜 걱정을 안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네, 미국 주식에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물론 1930년대 대공황 때 한번 세게 왔었지만,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 대신에 일본, 아까 분석했던 거에서 일본 주식을 넣은 거예요. 신흥국 대신에. 아. 일본 주식을 넣어서 보면 여기 파란 선이 이제 일본 주식인데 1990년에 고점 찍고 한 20년 동안 마이너스 찍고 회복하는 데까지 30년 걸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일본 너무 큰 버블이 있었고, 버블의 주인공이 주식이랑 부동산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금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일본이 버블 났다고 해서 전 세계 금 가격이 올랐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역시도 분산을 해놨다면 생각보다 별 문제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 주식이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고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분석이고, 이제 더 큰 질문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언제 오냐? 얼마나 오냐? 이미 온 것은 아니냐? 뭐 주식은 혹시 선반영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에 이제 답변이 돼야지만이 내년을 대비한 뭔가 포트 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걸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위한 뭐 포트 변경이냐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채가 쭉쭉 빠지던 상반기에도 아니 왜 국채 계속 빠지는데 포트를 계속 들고 있냐고, 안 바꿀 거냐,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안 바꾼다고. 네, 뭐 이런 식의, 왜냐면 타이밍을 재거나 예측을 해서 이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폴 크루그먼이라고 이제 노벨상 받으신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경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때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첫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둘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셋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네, 똑같은 문장을 3번이나.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고 주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주식이 이제 경제 선행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아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고 경기가 침체라고 해서 주가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느냐 그건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1930년대 이제 미국 대공황 때 주가를 보면 주가가 90%가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빠지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변동하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매수, 저가 매수, 고가 매수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저의 대응 방법입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변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월 50만 원 투자로 평생 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책에서 이제 읽어봤는데 무엇인가요? 아,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 코인이든 대부분의 투자는 은퇴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면 파이어 족인 거잖아요. 근데 빨리 못 모으면 천천히 은퇴해야 되고 정년까지 다녀야 되고 그때도 안 되면 이제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현재 월급을 받고 얼마는 투자를 하고 얼마 생활비를 쓰는데 그럼 나는 노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 책에서 계산한 거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금을 하겠죠. 네. 50만 원씩 예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주식계좌에서 투자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연 7.2% 수익률이 난다라고 가정한 거죠.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과거 2020년부터 22년 7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이 2.33%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똑같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금 금리는 과거에 3.5였어요. 그 미래에도 똑같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뭐 연금소득세나 이자소득세를 이제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예금만 했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넣으면 잔고가 1억 4,7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60세부터 30년 동안 90세까지 4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가치로. 네, 미래 가치는 이제 더 커지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네. 딱 현재 가치로 땡겨서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미래에 200만 원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은 뭐 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한 달 생활비가 될지 안 될지. 뭐 100만 원으로 지금 핸드폰 하나 살 수 있죠. 근데 30년 후에 핸드폰 하나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현재 가치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재밌는 게 내가 50만 원씩 저축했는데 45만 원씩밖에 못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50만 원 넣는 게 50만 원 가치가 있는데 1년 후에는 똑같은 50만 원을 넣으면 인플레이션만큼 적게 내는 거거든요. 그게 반영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예금만 했을 때는 이제 45만 원 정도 30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일반 주식계좌에서 했을 때는 2억 6천 정도가 모여요. 현재 가치로. 그리고 이걸 30년 동안 받으면 12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작지 않죠? 네. 근데 일반 주식계좌보다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25가 아니라 188만 원이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188만 원. 네네네. 원래대로 하면은 미래 가치로는 367만 원. 370만 원 정도 되고. 30년 후의 가치로. 더 후의 가치로 하면 더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50 넣어서 지금 180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커진 이유는 일단 투자 수익 7.2%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하면 소득세가 나가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는데 연금계좌에서 하면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저율과세가 되고 세금을 연금 받을 때 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금저축 IRP에 연금저축에 1년에 6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은 것도 다시 투자했다라고 가정한 거죠. 주식계좌는 환급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180만 원, 190만 원의 생활비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게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기간입니다. 아, 수익률을 되게 높이면 당연히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높이는 거 거의 어렵고요. 근데 투자 기간은 일찍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내가 보시는 분이 30세시면 정말 지금 시작하시면 좋은 거고. 근데 나 50만 원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3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나중에 계속 늘려가시면 되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이 금액을 맞춰서 넣는 것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돈은 계속 없거든요. 계속 없어요. 계속 질린다, 부족해요. 질린. 네. 연봉이 1,000만 원이 올라도 돈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당연히 급여를 적게 받아서 없겠지만 그 위에 과장님, 부장님 보시면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취준생 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취준생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 이미 있는 돈에 이제 다 쓰는 게 맞춰져가지고 돈이 없는 거라서. 제 주변에 친구들도 그래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야, 연금 넣을 돈이 없다라고 해요. 제가 그 친구들 이제 연봉을 대충 아는데, 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이상하게 돈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만들어서 넣어야죠. 왜냐하면 노후에 쓸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전략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좀 리밸런싱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렇죠.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이 테이블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테이블 밑에 다리가 6개 있어요. 네. 원형 테이블이라고 하고 다리가 6개 있는데 어떤 다리가 혼자 이렇게 길어지면 테이블이 기울겠죠. 그러면 테이블의 기능을 못해요. 물건이 옆으로 굴러떨어져서. 그래서 길어진 다리를 일부 잘라서 다른 다리에 밑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리밸런싱이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이랑 현금만 제가 5대5로 투자를 했다고 치고 500만 원씩 넣었는데 주식이 올랐어요. 7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 700, 현금 500이니까 주식이 더 비싸죠. 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100만 원을 팔아서 현금을 사요. 600, 600을 맞췄는데 네. 어느 날 주식이 또 꼬꾸라졌어요. 반토막으로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다시 현금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다시 눈높이를 맞춰요.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금 가만히 있죠. 주식이 비쌀 때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주식이 싸지면 주식을 다시 사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해요. 이걸 이제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네. 리밸런싱을 함으로 생기는 보너스, 수익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리밸런싱 보너스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20년 초에 코스피 지수가 2000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말에 3000이 됐어요. 중간에 리밸런싱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그냥 2000에서 3000 됐네? 수익 났네. 끝이에요. 근데 리밸런싱을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을 가정해 볼까요? 초에 2000이었다가 3월 달에 1400까지 갔어요. 맞죠? 1400 얼마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리밸런싱 하면서 이걸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2000이 3000 가면 50% 늘어난 건데 1500이 3000을 가면 100% 늘어난 거잖아요. 더 많이 요만큼 더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자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 리밸런싱의 목적에 부합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연초에 2000이었는데 연말에도 2000이에요. 그럼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연초에 2000이었다가 1000이 됐다가 다시 2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리밸런싱 하면서 샀던 거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 반대로 2000이었던 게 3000이었다가 2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3000일 때 일부를 팔았잖아요. 고가 매도를 한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따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용과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매매 비용. 그래서 연금 계좌나 IRP 계좌는 매매 비용이 거의 없어요. 아, 좀 자주 하셔도 되고, 일반 계좌는 조금 있어요. 좀 덜 하시는데,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깜빡하실 수 있죠. 그럼 2달에 한 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은 안 됩니다.
네, 실제로 되게 많으세요. 1년 내내 안 하고 있고. 아,